무너질수록 강해지는 괴물국가 한국. 전 세계 수백 개국의 경제 흐름을 연구해온 영국의 석학조차 한국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으로 수도가 4번 무너졌고 식민지로 나라 이름도 빼앗겼으며 자원도 동맹도 운조차 없었던 나라. 모든 예측 모델에서 붕괴로 끝나야 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기술 수출 강국, 전쟁과 팬데믹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기이한 생존 국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는 말합니다. 수치로도 이론으로도 구조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앞으로 따라 쓰게 될 생존 설계도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메이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40년 가까이 유럽과 북미 중심의 성장 패턴을 연구해왔고 국가 시스템과 보건력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해왔습니다. 늘 확신했죠. 국가의 운명은 구조와 자원, 제도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 공식에서 벗어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처음에는 그냥 통계 오류인 줄 알았어요. 세계전쟁 2번, 분단, 내전, 자원 부족, 식민지 지배, 인구 고령화.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나라가 어떻게 G7 문턱까지 올라왔을까요?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기준 GDP 세계 10위, 1인당 수출 세계 6위, 반도체 생산 세계 1위입니다. 심지어 방산 수출도 프랑스,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옥스퍼드 모형에 한국의 과거 데이터를 넣고 돌려봤습니다. 전쟁 이후 20년간의 인프라 붕괴 수치, 70년대 유류 파동 피해율,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수치, 심지어 북한과의 군사적 리스크까지 다 반영했는데요.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경제 붕괴, 부채 과잉, 회복 불가능. 그런데 한국은 매번 그 예측을 비웃듯 반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예컨대 외환위기 직후 대부분의 나라가 10년 이상 회복에 걸리는 반면 한국은 단 3년 만에 IT 산업을 중심으로 반등했어요. 2023년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국방조달 시장의 핵심 공급자가 되기도 했고요. 이건 분명히 경제학 교과서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지 않고는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비행기 티켓을 끊고 서울로 향하게 된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낯설도록 정돈된 나라였어요. 지하철은 단 30초 단위로 운행됐고 공공화장실에는 비데가 있었으며 카페에선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징이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이 나라가 불과 70년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도심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지 가이드를 통해 한 흥미로운 장소를 알게 됐습니다. 서울 한복판, 청계천 복개도로 아래. 거긴 과거 수백 명이 모여 살던 판잣집이 있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곳의 전후 사진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하천 위에 지붕이 얹히고 철길 옆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그 풍경은 제가 학창시절에 본 동남아 빈민촌보다도 훨씬 더 처절했어요. 하지만 현재 그곳은 생태공원이었고 그 위에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기업들의 본사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의 절망이 지금은 경제의 심장부가 된 겁니다. 이 나라,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성장은 운도, 원조도 아닌 의식된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점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설계, 굴욕이 아니라 투자의 방향으로 반응했어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한 70대 택시기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6.25 때 부모님을 잃고 중학생 때 포항제철 공사장 인부로 일했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입에서 자랑이 아닌 경계가 먼저 나왔어요. 그건 성공한 국가가 절대로 자만하지 않는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산업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이 나라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수천 개의 묘비와 유해암, 그리고 유리관 속에 보존된 군화 한 짝, 포탄 자국이 남은 철모와 찢긴 군복. 설명하던 해설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군화, 주인 이름도 모릅니다. 신고 나간 뒤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경제를 논할 수 있었을까? 전쟁으로 서울은 4번이나 점령당했고 국토의 80%가 파괴됐으며 산업시설은 전멸했습니다. 제 고향인 영국이 겪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치명적인 파괴였죠. 게다가 이 나라는 승리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멈춘 상태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휴전국이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공장도 기술도 아닌 사비였습니다. 서울 동대문 근처를 걸으며 오래된 골목을 지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작게 운영하는 찹쌀떡 가게 앞에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1953년. 전쟁 직후의 그 골목이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사람들이 좌판을 펼치고 무언가를 팔고 있더군요. 비닐도 없이 젖은 종이에 떡을 싸고 그걸 전기 없는 거리에서 팔았어요. 이건 경제가 아니라 생존의 사투였다. 그리고 그 생존이 반복되며 어느 순간 경제가 되어 있던 겁니다. 이후 보훈처에 등록된 생존 참전용사 한 분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36년생. 전쟁 당시 15살 소년이었고 통신병으로 군에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산속에서 살았어요. 밥은 하루에 한 번, 쥐도 잡아먹고. 제일 무서운 건 적군이 아니라 굶주림이었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신 땅을 내 자식이 살아갈 이 나라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국가 설립 선언이었습니다. 정부도 없고 자본도 없고 심지어 집도 없던 시절. 국민 개인이 내가 다시 만든다고 말하는 그런 민족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 종로 인근의 옛 구호물자 배급소터를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밀가루 포대가 쌓이던 그 자리에는 지금 스타트업 입주타워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불과 반세기 전 구호품을 나누던 자리에서 지금은 AI 기반 로봇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정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곡선이었습니다. 경제사에서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전쟁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외세에 편입되거나 내전으로 무너지거나 개발도상국에 머무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자신의 절망을 통째로 자산화시킨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제가 옥스퍼드에서 가르치는 경제재건의 5단계 모형은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모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설계해버렸습니다. 한국의 전쟁 이후 산업화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비상식적인 수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1961년 1인당 GDP는 89달러,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60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 미국, 유럽 기업들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심지어 이젠 한국의 생산 모델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상황이라니 이건 기존 경제사 흐름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산업진흥원 기술전시관을 방문했어요. 거긴 중소기업들이 만든 기술 샘플과 시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은 부품도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건 예전에 미국에서 들여온 기술을 우리가 따라했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미국 기업이 이걸 라이센스 계약 맺고 써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가 있더군요. 한국이 기술을 사던 나라에서 이젠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심 한복판에서 유난히 붐비는 한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판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였습니다. IT 특성화 고등학교였고 고등학생들이 자율주행,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해외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담당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MF 이후 우리는 지식이 무기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사람부터 다시 키웠어요. 다음 날, 저는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을 지나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로봇 자동화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40대 중소기업 대표는 자신이 처음 일을 배운 곳이 현대중공업의 연수생 라인이었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용접만 배웠는데 10년 지나니까 자동화 설비 라인까지 설계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만든 로봇이 유럽으로 수출돼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물러설 곳이 없었던 결과입니다. 사실 한국은 전후에 기술이 없었습니다. 기계도 설비도 설계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고 맡겨야 할 미래가 있었기에 그들은 기술을 암기한 게 아니라 체화된 방식으로 기술을 소화했습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에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 이전을 받은 후 가장 빠르게 자체 기술화한 국가 1위였습니다. 기존엔 일본, 미국, 유럽 모델을 그대로 베끼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한국식 시스템을 수입하려는 동남아,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건 역전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한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꾼 건 수출이 아니라 의식과 훈련된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의 기업 투자자가 세종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도시 운영 시스템, 유럽에는 없습니다. 우린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 마지막 자존심도 깨졌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중심이었고 우리는 배우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자주 무너지고도 그때마다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저는 IMF 외환위기라는 단어를 한때 단순한 신흥국 경제위기 사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분명 거대한 충격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서울 여의도의 예산업은행 본점 자리에서 당시 구조조정 실무에 참여했던 한 은퇴 관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고 손에는 아직도 당시 회의록이 담긴 노트를 들고 계셨습니다. 외국 자본이 몰려들었죠. 환율은 곤두박질 쳤고 은행은 줄도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때의 공포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부보다 먼저 움직인 건 국민이었거든요. 바로 그 유명한 금모으기 운동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유리관 속에 보관된 결혼예물, 금반지, 금메달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요. 그건 기부가 아니었어요. 국가를 구조하겠다는 집단 선언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 위기 대응은 보통 정부 재정, 금리 정책, 외국 차관 유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민이 정부보다 먼저 구조에 나선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놀라운 일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재편을 선택한 것이었죠. 현대자동차는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 전략을 바꿨고 삼성은 반도체와 모바일에 전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걸 바탕으로 신산업을 빠르게 조립한 겁니다. 창원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망한 게 아니라 다시 조립 중이었어요. 위기는 그냥 껍데기를 갈아엎는 시간이지 뿌리는 안 흔들려요. 그 말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실패를 손실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패를 해체하고 남은 것을 다시 써서 다른 무언가를 만듭니다. 이 나라는 항상 그런 식으로 버텨왔고 매번 그 다시 조립된 것이 세계 시장을 놀라게 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벤처 1세대의 부활이었습니다. 1997년에 무너졌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2005년부터 AI, 반도체, 게임, 콘텐츠 산업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진다 해도 그 무너진 잔해 위에 다음 산업을 세운다. 그러니까 실패가 곧 재료가 되는 나라다.
경제사에서 회복은 늘 어렵고 느린 개념이지만 한국은 그걸 재구성의 기회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은퇴한 산업은행 실무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진짜로 무서웠던 건 뭐였습니까? 그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이 등을 돌릴까봐요. 그런데 그들은 등을 돌리기는커녕 정부보다 먼저 뛰어들었죠.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정말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은 건 제도나 정책 혹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들 자체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단지 행정적 용어로 쓰지 않는 유일한 나라.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확신은 한강변에서 우연히 만난 노년 봉사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 반포 한강공원. 그날은 미세먼지도 없고 맑은 날씨였는데 그늘진 벤치 아래서 70대 어르신 세 분이 길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은퇴한 교사, 전직 버스 기사, 공장 관리직 출신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다 은퇴하셨는데 굳이 이런 활동까지 하실 이유가? 그분들 중 한 명이 대답하셨어요. 나이 먹었다고 놀면 뭐해요. 남은 인생이라도 거들어야죠. 이분들은 자신을 퇴직자가 아닌 국가 구조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연구하며 보아온 국민 개념은 대개 권리의 단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국민이 기둥이자 방어막이자 동력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도심을 걸었습니다. 평범한 슈퍼 아저씨는 쓰러진 쓰레기통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고 아파트 경비원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담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종강역 근처의 작은 순댓국집, 70대로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와 한국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린 맨날 무너졌죠. 무너지면 다시 싸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배웠어요. 그게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그 짧은 말 안에 이 나라의 모든 구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축이 아니라 인격, 시스템이 아니라 태도. 한국은 국민의 성격이 곧 국가의 체질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쯤 되니 학문적 기준이 의미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보고서, 데이터, 차트는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성장률도 기술도 아닌 자기 일처럼 움직이는 국민들 덕분이었던 거죠. 한 어르신이 해주신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나라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죠. 우린 그걸 몸으로 배웠거든요.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비밀은 헌법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의선 열차를 타고 임진강역에 도착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일명 DMZ. 지도 위에선 남과 북을 가르는 얇은 선이지만 현장에 서보면 그건 심장이 뚫리는 느낌의 절단면이었죠. 철조망 너머로는 논과 산이 보였고 그 뒤로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숨쉬지 않는 땅이었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북쪽에서 보이는 저 산 너머 군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매일 저곳을 보며 생활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역 장성 출신의 안보교육 강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분의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으로 모든 걸 설계합니다. 전쟁 가능성이 아니라 전쟁 전제. 이건 저처럼 유럽형 안보이론만 배운 사람에겐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8세 이상 남성은 모두 병역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은 퇴역 후에도 8년간 이어지죠. 훈련장에서 퇴직한 회사원, 자영업자, 대학원생이 같은 군복을 입고 사격 훈련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수만 명이 훈련 중입니다. 군 관계자의 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행정 시스템도 철저했습니다. 제가 머문 숙소에는 대피 안내도가 붙어 있었고, 재난 문자 시스템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실시간 송출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서울 한복판 지하철역이 전시 대피소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분단은 그들에게 지정학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상 가족 증언 자료를 읽었습니다. 형을 두고 내려온 여동생, 기차에서 부모를 놓치고 영영 연락이 끊긴 아이, 그리고 북한의 아들을 남기고 남한에 정착한 어머니의 편지. 내가 다시 너를 안을 수 없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 한 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단은 슬픔이었고 상처였고 무엇보다 절대 끝나지 않는 감정의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나라 국민들은 그 고통을 결속력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분단이 있었기에 국가 안보가 강화됐고, 분단이 있었기에 공동체 구조가 더 단단해졌으며, 분단이 있었기에 국민 개개인의 책임감이 내면화됐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 위에 삶을 쌓고 그 삶을 또다시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다시 임진강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강은 남과 북을 가르는 물줄기인 동시에 한국이라는 민족의 견딤을 증명하는 강이구나. 분단은 다른 나라였다면 끝장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끝을 동력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감탄이나 경외를 넘어서 한 가지 물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반복적으로 쓰러지고도 매번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시스템 중심지라 불리는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행정 시스템,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응급재난본부, 군통제소.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설계. 한국은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실패조차 반영해서 다음 구조를 미리 짜두는 나라였습니다. 처음 그걸 체감한 건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단 0.1초의 전력 끊김에도 정부 데이터가 멈추지 않게 삼중 백업을 하고 있었죠.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설계였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이 나도 정보 흐름은 끊기지 않아야 하거든요. 국민이 행정의 공백을 느끼면 국가가 멈춘 걸로 여깁니다. 듣자마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멈춤 자체를 시스템 안에서 사전에 제거한 국가였던 겁니다. 그날 오후 경기도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핵심 거점이었고 현장에서 만난 설비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공장부터 사람 동선까지 시뮬레이션 후에 짓습니다. 비효율이 1초라도 발생하면 그건 국가 손실이에요. 그는 회로 하나가 망가지면 1시간 내 복구가 아니라 망가지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한국의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기술보다 공정 설계에 있었던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은 공장이든 도시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를 사전에 머릿속에 완성하고 나서야 현실화합니다. 심지어 시민사회조차 그랬습니다. 제가 방문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코로나 시기 확진자 발생 시뮬레이션을 주 단위로 반복했고 응급실에는 과밀시 자동 대피 시나리오가 운영 중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설계를 움직이는 이들이 국가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였다는 점입니다. 판교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 기술로 해외 조달 시장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스스로 설계했다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겐 원래 설계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없으면 만든다는 걸요. 어느 부문 하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동시에 작동했고 모든 사람은 마치 거대한 하나의 설계도 안에서 자기 자리와 타이밍을 정확히 이해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유럽이 왜 더딘 회복력을 보이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번 설계한 체계를 붙잡고 고치려 하죠. 하지만 한국은 망가지면 갈아엎고 다시 조립하면서 설계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버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작동 원리이고 그 원리가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설계도였다. 이 나라는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방식마저 매번 새로 짜낸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수십 번은 무너졌어야 할 나라였습니다. 가장 먼저 국토가 찢어졌죠. 그 다음 전쟁으로 수도가 폐허가 됐고 식민지로 나라 이름조차 빼앗겼으며 산업도 자원도 동맹도 없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무역 압박. 이 정도의 충격파를 겪은 국가는 대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매번 다시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세우자. 다시 만들어보자. 그 다시라는 단어에 담긴 집단의지는 어떤 계획서보다 정교했고 어떤 강대국보다 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만났던 한 73세 어르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그저 공장에서 30년 일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는 대단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망한 적이 많아요. 공장도 3번 문 닫았고 IMF 땐 통장도 날렸죠. 근데 그때마다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그분을 단지 한 시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주인공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이 나라에 처음 올 때만 해도 머릿속에는 한 줄 요약만 남아 있었어요. 전쟁, 분단, 수출, 반도체.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숫자나 그래프보다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전선을 끌어내던 기사, 떡을 말던 아주머니, 사격 훈련을 마친 예비군, 쓰러진 이웃을 업고 간 자영업자, 금반지를 풀어 국가에 맡긴 수백만의 국민들. 그들은 망가진 역사 위에 인간의 존엄과 근성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모든 조건이 끝을 향해 있을 때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도 분단으로도 외환위기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짓밟혔고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나라가 만든 건 경제 기적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무너질 때 배우게 될 살아남는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 최종 보고서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다. 살아있는 복원 알고리즘이며 그 알고리즘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 분단, 가난, 외환위기, 고립. 누구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한국인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번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을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다시 그 땅을 밟고 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학문보다 훨씬 강한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애에 당신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고대학에서 30년간 일본의 경제를 가르치던 교수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남긴 고백록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그의 절절한 고백은 일본 사회에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의 마지막 강연은 일본 전역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일본 최고지성의 이 충격적인 고백,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경제학부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입니다. 30년 넘게 일본 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쳐왔죠. 80년대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거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도 연구실 벽에는 당시 뉴욕 록펠러 센터를 일본 미쓰비시가 인수했다는 신문 기사가 걸려 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죠. 오늘도 평소처럼 아시아 경제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학기 초라 학생들과 레포를 형성하고자 가벼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지금 배우고 싶은 외국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영어나 중국어가 대부분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180명의 수강생 중 무려 95명이 한국어라고 대답한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를 망치로 강타한 것 같았죠. 왜 하필 한국어인가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죠. BTS의 노래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요. 삼성전자에 취업하고 싶은데 한국어가 필수라고 해요. 학생들의 대답이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한국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어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분필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교수님, 아시나요? 이제 도쿄 시부야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서 한국어 수업이 영어 다음으로 인기 있대요. 저도 거기서 6개월째 배우고 있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반은 3개월을 기다려야 한대요. 한 여학생의 말에 교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80년대 말,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예전에는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섰던 것 같은데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대박, 진짜요? 와 같은 한국어 단어들이 제 귀에 꽂혔죠. 연구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일본이 이렇게 멀어져 있었다니.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20년 전 제가 쓴 논문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 경제 패권의 영속성에 관한 연구.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대학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을 잊기 위해 산책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캠퍼스를 걷는 동안 마주한 광경들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중앙도서관 앞 잔디밭에서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침 세미나인가 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어 스터디 모임이었어요. 안녕하세요를 수십 번씩 반복하며 발음을 교정하고 있더군요. 공학부 건물 앞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삼성전자 취업 준비 모임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일본의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해 모였다니 저희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나카 교수님, 잠시 시간 되시나요? 경제학부 3학년 사토 유키코가 달려왔습니다. 저의 가장 우수한 제자 중 한 명이에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한국고려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됐어요. 추천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작년에 그녀가 추천서를 부탁했을 때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려는 줄 알았어요. 유키코 군, 당신은 우리 학과 최고의 인재인데 하필 왜 한국인가요? 교수님,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너무 흥미로워요.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IMF 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시기에도.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점심시간, 교직원 식당에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공학부의 젊은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요즘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삼성전자 연구소 인턴십만 노려요. 도쿄대 박사과정 학생들이 전부 한국으로 가려고 해서 큰일입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학생회관을 지났는데 그곳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K-팝 댄스 동아리 신입 모집이라는 포스터 앞에 긴 줄이 서 있었거든요. 저녁 나절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너도 들었어? 우리 과 작년 졸업생 마사키가 현대자동차 입사했대. 정말? 와, 대단하다. 도요타도 붙었는데 현대자동차로 갔다고. 응, 연봉도 도요타보다 더 준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는데 우연히 뉴스에서 한국의 대학 입시 경쟁률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서울대 한국어학과에 지원한 일본 학생 수가 작년보다 300% 증가.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밤거리가 한국의 네온사인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한국 화장품 광고, 한국 음식점, 한국어 학원.
이제는 도쿄의 밤거리조차 한국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며칠 후 아침부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였어요. 삼성전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인수, 한때 수출 규제로 긴장했던 한일 관계, 이제는 완전한 역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넘겼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우리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자체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급하게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충격적인 통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 35%, SK하이닉스 18%, 일본 기업 전체 합계 2%, 전기차 배터리 시장 LG에너지솔루션 2위, SK이노베이션 5위, 삼성 SDI 6위, 일본 기업은 10위권 밖.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도시바, 히타치, NEC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았는데 지금은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점심시간 연구실 TV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도요타 제치고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전기차 시장 주도권 완벽 장악.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도요타는 우리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은 전 세계 기업들의 교과서였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니, 스마트폰 사업 완전 철수, 삼성 애플 양강 구도에 밀려, 파나소닉 가전사업 구조조정. 한국 기업과의 격차 심화, 샤프, 대만 기업의 메가쿠에도 적자 지속, 한국 중국 기업에 밀려. 우리의 자랑이었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죠. 오후에는 도쿄증권 거래소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봤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도요타의 2배, 심지어 SK하이닉스 하나가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를 합친 것보다 더 크더군요. 저녁에는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1인당 GDP 일본 추월, 기술혁신과 수출 경쟁력 우위.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는 한국을 비웃었죠. 한국 경제는 이제 끝났다. 일본의 지원 없이는 회생 불가능하다. 그런데 25년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네요. 밤늦게까지 경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 R&D 투자액, 신산업 점유율,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특히 미래 산업이라 불리는 분야들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었죠. 자정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로 고민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일본 제조업은 끄떡없다고 자신했었죠. 그리고 그 자만심이 저희를 이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오늘은 3학년 학생들의 취업 상담 날이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대기업들이 화제의 중심이었겠죠. 교수님, 삼성전자 서류 전형에 합격했어요. 상담실에 들어온 첫 학생 나카무라 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우수한 학생이에요. 축하한다만 미쓰비시나 히타치는 지원해보지 않았나. 죄송하지만 교수님, 이제 일본 전자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잖아요. 그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학생 요시다 마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LG화학에 최종 합격했어요. 배터리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화학과 수석인 내가 LG라니. 스미토모 화학은? 교수님, LG화학은 이미 세계 2위 배터리 기업이에요. 연구개발 투자액도 LG가 10배는 더 많대요. 점심시간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했더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도쿄대 졸업생 중 해외 취업자의 42%가 한국 기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2위가 미국, 3위가 유럽. 요즘 학생들은 한국 기업을 선호합니다. 취업지원센터 스즈키 과장이 말했어요. 글로벌한 근무 환경, 파격적인 연봉, 빠른 승진, 무엇보다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래요.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연공서열, 종신고용에 매달려 있으니 오후 상담에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지원한다는 자동차공학과 학생,
SK하이닉스 면접을 준비하는 반도체 전공자, 네이버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학과 학생까지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국 기업 채용 설명회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로 열리고 있더군요. 심지어 일본 대학 연합 취업박람회에서 삼성전자가 메인 스폰서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보였어요. 대부분이 한국어 교재를 펴놓고 있었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에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을 선망하는 시대가 올 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니에 입사하겠다는 꿈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냈었죠. 지금의 학생들은 그 자리에 삼성을, 현대를 꿈꾸고 있네요. 일요일이지만 마음이 무거워 연구실에 나왔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충격적인 경험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과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일본이 여전히 앞서 있는 것 같지만 성장률을 계산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33년간 일본은 35% 성장에 그쳤는데 한국은 무려 644% 성장했더군요. 점심도 거른 채 계속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청년 실업률, 신규 창업 건수, 유니콘 기업 수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기업 가치 순위였습니다. 2000년만 해도 일본 기업들이 아시아를 주름잡았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하나가 일본의 모든 전자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크더군요. 저녁이 되어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동안 한국은 기회의 30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IMF 외환위기가 떠올랐습니다. 1997년 한국이 무너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은 그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았어요.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정부는 벤처기업을 육성했으며 금융시장은 개방됐죠. 반면 일본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일본식 경영의 우수성을 고집하며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을 지켰죠.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컴퓨터 화면을 넘기다 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2030년 전망, 한국, 혁신기술 강국으로 도약. 일본, 선진국 지위 상실 우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마천루들이 어둠에 잠기는 모습이 마치 일본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문화경제학 강의를 준비하며 충격적인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수출액. 한국 151억 달러, 일본 83억 달러. 한때 일본 문화는 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떠들고 있었어요. 더 글로리를 봤어? 연출이 미쳤더라. 응, 일본 드라마는 이제 너무 진부해. 수업 시작 전 문화 콘텐츠 소비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한국 작품 4편, 일본 작품 0편. 유튜브 뮤직 글로벌 차트 K-팝 점유율 38%, J-팝 점유율 3%.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 가보니 대형 스크린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수업 후 연구실에서 더 깊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키하바라를 지났습니다. 한때 일본 서브컬처의 성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한국 아이돌 굿즈샵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일본 대중문화의 전성기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문화를 동경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며칠 뒤 아시아 혁신기업 연구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도쿄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교수들이 모여 최신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는 자리죠. 하지만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현황입니다. 한국의 삼성이 엔비디아에 이어 2위, SK하이닉스가 4위, 일본 기업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발표자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죠.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특허 보유 현황. 현대자동차 그룹 2749건, 도요타는 1380건. 식스지 통신기술 국제표준 채택. 삼성전자 31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8건, NTT도코모 12건. 미래산업의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교수들과 나눈 대화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팩스와 도장 문화에 매달려 있는데 한국은 이미 블록체인 기반 전자정부를 구축했더군요. 일본 기업들이 종신고용을 고집하는 사이 한국은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며 기술력을 높이고 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면서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혁신을 멈춰버린 걸까요? 창밖을 보니 건너편 빌딩에 한국 IT 기업의 대형 광고가 보였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일본 디지털 전환의 파트너. 이제는 우리가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일본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저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이끌어야 할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지난 30년간 우리가 자만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세 차례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재벌 개혁의 계기가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산업 발굴의 기회였으며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의 발판이 됐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예상 국가 경쟁력 순위 한국 5위, 일본 31위, 글로벌 혁신기업 탑100 한국 기업 15개, 일본 기업 3개, 청년 스타트업 창업률 한국 18%, 일본 4.5%. 청중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우리는 왜 실패했을까요? 첫째,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종신고용, 연공서열, 하향식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한때는 장점이었지만 이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때 우리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했죠. 한국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우리는 기존 산업을 지키려 했고요. 청중석에서 한 고위 관료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안주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에 취해 혁신의 필요성을 망각했죠.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가장 충격적인 예측이 담겨 있었습니다. 2030년 한국은 1인당 GDP에서 일본을 40% 이상 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 격차는 최소 7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위치가 된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너무 비관적이다. 일본의 저력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두려워해야 할 때라고요. 그들의 혁신성, 추진력, 결단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학습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강연 다음 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도쿄대학교를 떠나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 제안이 왔거든요. 다나카 교수님,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학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직접 가서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과거 신문 스크랩들을 발견했습니다. 1985년 일본 경제, 미국 추월 목전. 1995년 한국 자동차, 일본 시장 진출 실패. 2005년 한국 전자제품, 품질 개선 필요. 그리고 2023년 한국 혁신 기술, 일본 추월 완료.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변화하지 못했네요. 짐을 정리하다 우연히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때의 오만함이 지금의 몰락을 부른 걸까요? 퇴직 기념식에서 제가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된 분야가 늘어나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 조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갔죠.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화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죠. 한국의 혁신은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 남아 일본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국에게 배우되 그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라이벌의 자세니까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내년에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하려고 해요. 우리가 한국을 통해 일본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현실을 인정하고 배우고 변해야 해.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도쿄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봅니다. 한때 세계 최고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서울을 따라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네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일기를 씁니다. 1985년, 우리는 세계 최고였다. 2005년, 우리는 자만했다. 2024년, 우리는 깨달았다. 이제 2025년, 우리는 배우러 간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의 기록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활기찬 공항의 모습에 압도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한때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우연이라 폄하했고 그들의 혁신을 모방이라 비웃었으며 그들의 도전을 무모하다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던 시대는 끝났고 우리가 그들을 이끌던 시대도 저물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도쿄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비난하겠죠. 매국노라 손가락질하겠죠. 진정한 애국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배울 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떠납니다. 30년간 지켜온 교수직을, 평생 누린 명예를, 그리고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마저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본의 부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